2001년 2월 대한민국 대구. 겨울의 차가운 공기마저 뚫지 못할 듯한 따스함과 환희가 젊은 여성 김소연의 작은 아파트에 가득했다. 26세의 소연은 성실하고 다정한 회사원으로 새로운 인생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결혼식 날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약혼자 박지훈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청첩장은 이미 발송되었고 예식장은 예약되었으며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옷장 안에 고이 걸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2월 2일 소연은 환한 미소와 함께 잠에서 깼다. 대구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진눈깨비가 흩날렸지 만절문 그녀의 마음속은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결혼식 헤어스타일 최종 상담을 위해 집 근처 미용실에 잠시 다녀와야겠다고 말했다. 베이지색 니트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낮은 굽에 부츠를 신었다. 가방은 들지 않고 작은 지갑과 구형 폴더폰만 챙겼다. 지훈은 문 앞에서 뒤돌아 미소 지으며 잠깐 나갔다가 바로 올게같이 점심 먹자라고 외치던 그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점심이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고 밤이 내렸을 때도 아파트는 무섭도록 텅 비어 있었다. 소연의 지갑, 휴대폰 그리고 부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정성껏 꾸민 신혼집은 갑자기 차갑고 고요해졌다. 초기 수색은 가족과 친구들의 공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구의 골목 구석구석을 뒤졌다. 하지만 이 죽으리고 2달이 지나도록 김소연은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5년 후인 2006년 무더운 여름날 오후 낡은 컴퓨터에서 발견된 뜻밖의 파일 하나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둡고 무서운 장을 열었다. 운명의 그 진눈깨비 내리던 날 김소연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디지털 파일 속에 봉인된 끔찍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이 질문들은 수년 동안 그녀의 가족 경찰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를 괴롭혔다. 오늘 우리는 대구 현대 범죄 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실종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고자 한다. 김소연의 운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던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은 한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회복세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는 다시 성장했고 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으며 한류 문화의 물결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젊은 세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당시 기술은 흥미로운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고 온라인 채팅을 하기 위해 모이는 소위 PC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이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꽤 부피가 컸고 주로 흑백 화면의 폴더형이었으며 주기능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제4의 도시인 대구의 삶은 당시 전통적인 모습과 발전하는 도시의 역동성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약 250만 명의 대구는 섬유산업과 찌는 듯한 여름으로 유명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주로 버스와 택시였고 지하철망은 여전히 건설 및 확장 단계에 있었습니다. 치안면에서 경찰 시스템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CCTV는 오늘날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은행 대형 상점 또는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작은 거리나 주택가에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남겼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여전히 주요 정보 채널이었고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사라지는 것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규범과 기대를 거스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비교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대구처럼 번화한 곳에서 대낮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달 전 대구 시내의 아늑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박지훈은 김소연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진 지 3년 만에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1975년 5월 15일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김소연 26세는 세자매 중 막내였다. 키 162cm 정도의 가냘픈 체구의 긴 생머리, 그리고 항상 웃음기가 어려있는 선한 헛꺼풀 눈을 가졌다.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왼쪽 입꼬리 바로 아래에 있는 작고 매력적인 점이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대구로 올라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동료들은 소연을 조용하고 성실하며 꼼꼼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대학 시절부터 자주 연락하는 몇몇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 소연의 성격은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다정하고 헌신적이며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취미는 로맨스 소설 읽기, 드라마, 시청 주말에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등 매우 소박했다. 그녀는 특히 약혼자 박지훈이 아주 좋아하는 김치 등갈비찜을 잘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작은 행복한 가정과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을 꿈꿨다. 시골에 계신 소연의 가족은 순박한 농부였다. 60대이신 부모님은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다. 그들은 막내딸을 매우 사랑했고 그녀의 결혼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소연의 두 언니는 모두 결혼하여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자주 전화로 서로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소연의 다정함과는 대조적으로 박지훈 28세는 활기차고 야망 있는 외모의 남자였다. 그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은퇴한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외아들이었다. 지훈은 증권회사에서 일했는데 이는 빠른 판단력과 높은 스트레스 감내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항상 멋지게 차려입었다. 그들은 공통의 친구 소개로 만났다. 소연의 착하고 사려 깊은 모습은 덧없는 관계에 지쳐있던 지훈을 금세 사로잡았다. 소연과 함께 있으면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양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재정적으로 둘 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돈을 모아 수성구의 작은 아파트를 할부로 구입했고 결혼 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아파트는 소연의 취향에 맞게 세심하게 수리되고 장식되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혼 몇 달 전 소연의 몇몇 친한 친구들은 그녀가 평소보다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느꼈다. 그녀는 최근 지훈이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변동이 심한 주식시장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더 예민해졌다고 털어놓았다. 때때로 결혼식 재정 문제와 미래 계획에 대해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소연은 항상 그것이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2001년 2월 2일 그녀의 운명적인 계획은 사실 매우 간단했다. 결혼식은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녀는 신부 헤어스타일을 확정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단골 미용실 그레이스 헤어에 가기로 결정했다. 진눈깨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산책하고 싶기도 했다. 그녀는 지훈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베이지색 니트 코트를 입고 신혼여행을 위해 새로 산 가죽 부츠를 신었다. 나가기 전 그녀는 지훈에게 전날 밤 준비해둔 삼계탕을 데워 먹으라고 세심하게 당부했다. 그녀는 오빠는 집에서 쉬고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금방 돌아올게 라고 말했다. 소연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긴 미스터리가 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운명의 날 2001년 2월 2일 금요일 대구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뒤덮여 있었다. 바깥 온도는 섭씨 1도에 불과했고 작고 축축한 눈송이가 흩날리며 땅에 닿자마자 녹아내려 보도를 미끄럽고 축축하게 만들었다. 도시의 분위기는 다가오는 설날 연휴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두르는 듯했다. 소연과 지훈의 아파트 안 분위기는 그와는 정반대로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아침 8시 소연이 잠에서 깼다. 그녀는 힘든 한 주를 보낸 지훈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나왔다. 부엌으로 가서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8시 30분쯤 지훈이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는 이미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결혼식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은 매우 즐거워 보였고 헤어스타일과 가족 행사 때 입을 전통 한복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나중에 지훈은 진술에서 자신은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직 정신이 좀 멍했다고 말했다. 아침 10시 설거지를 마친 소연은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두 개의 코트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베이지색 니트 코트를 선택했다. 지훈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나 그레이스 헤어 잠깐만 다녀올게.
미용사 미니언이 만나서 모든 것만 확인하면 돼.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야. 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길이 미끄러우니까. 아침 10시 15분 소연이 아파트를 나섰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 김 할머니가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계단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김 할머니는 나중에 경찰에게 소연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결혼식 준비 좀 하러 가요 라고 대답했다. 김 할머니는 그녀가 매우 행복해 보였고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독립적인 증인이 김소연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오후 11시 30분 경지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소연이 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그녀가 미용사와 이야기하느라 바쁘거나 배터리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은 식탁에 준비되었지만 소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여전히 희망 없는 신호음뿐이었다.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레이스 헤어 미용실에 전화를 걸었다. 미용실 주인은 담당 미용사인 미니 씨가 오늘 아파서 쉬었고 김소연과의 예약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순간 불안감은 실제적인 공포로 변했다. 지우는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와 미용실로 달려갔다. 미용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소연이 보통 다니던 길을 따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카페와 상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다른 길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소연의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그녀의 언니에게도 전화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사람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녀가 쇼핑을 하러 가게에 들렀거나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소연의 성격을 알았다. 그녀는 시간을 잘 지키고 특히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한 상황에서는 절대 미리 알리지 않고 어디 가지 않을 사람이었다. 저녁칠 시어둠이 내리고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을 때 공황 상태가 온 가족을 덮쳤다. 시골에 계신 소연의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쓰러지셨다. 지훈의 가족도 아파트에 와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흩어져서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병원 버스 정류장 그녀가 갈 만한 곳들을 확인했다. 여전히 결과는 없었다. 아파트 안의 광경은 이때 기이하고 무섭게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소연이 나갔을 때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밥 2공기와 반찬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옷장 안에 고요히 걸려 있었다. 여권 통장 그녀의 모든 중요한 신분증은 서랍 안에 있었다. 그녀가 입고 나간 옷, 작은 지갑, 그리고 휴대폰을 제외한 그녀의 모든 소유물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가 말한 대로 잠시 나갔다가 바로 돌아올 작정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저녁 10시 소연이 집을 나선 지 거의 12시간이 지난 후 가족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것이다. 지훈이 전화를 걸었다. 당직 근무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때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인 첫 24시간 중 절반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 거리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이 대구의 차가운 진눈깨비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2월 2일 밤 10시 30분경 베테랑 최민식 경감이 이끄는 대구경찰청 첫 수사팀이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최 경감은 희끗희끗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첫 보고를 듣는 순간부터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이 이유도 편지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수사팀은 현장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파트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지훈이 찾으러 나갔을 때 현관문과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다. 몸싸움이나 다툼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깔끔했다.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문손잡이, 테이블, 그리고 다른 표면에서 낯선 지문을 찾기 위해 분말을 뿌렸다.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소연, 지훈 그리고 몇몇 가족 구성원의 지문만 발견되었다. 나중에 대조할 경우를 대비해 빚과 욕실에서 머리카락 샘플을 수집하여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들은 식탁에 남겨진 식사부터 소연의 실내화 위치까지 아파트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한편 최 경감은 가족들을 한 명씩 따로 면담했다.
충혈된 눈과 넛이 나간 표정의 박지훈은 그날의 모든 경과를 다시 이야기했다. 그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며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은 것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자책했다. 소연의 언니 김민서는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그녀는 약 한 달 전 소연이 슬픈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소연은 지훈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그가 고위험 주식에 큰돈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문제로 다투다고 했다. 소연은 나중에 가족을 위해 돈을 아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서는 며칠 후 소연이 다시 전화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졌고 화해했다고 강조했다.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경찰은 또한 소연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록은 전과 도빚도 문제 있는 사회적 관계도 없이 깨끗했다. 재정 기록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녀는 모범 시민이었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장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최 경감은 경찰팀을 보내 모든 관련자를 면담하게 했다. 소연의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녀를 누구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는 온화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녀의 부장은 마지막 근무일에 그녀가 여전히 즐거워 보였고 동료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결혼 계획을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한 친구들도 소환되었다. 그들은 최근 그녀와 지훈 사이에 긴장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다는 데 동의했다. 한 친구는 소연이 가끔 지훈이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웃으면서 말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이웃들도 면담을 받았다. 아래층 김 할머니 외에는 그날 아침 소연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몇몇은 몇 주 전 그들의 아파트에서 작은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대규모 수색이 전개되었다. 여러 부서에서 온 500명 이상의 경찰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었다. 그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소연의 집 반경 5km 이내의 공원 공사장 공터를 삽사시 뒤졌다. 경찰견이 투입되었지만 눈과 인파 때문에 냄새가 사라졌는 집어나은 도로에서 금방 흔적을 놓쳤다. 잠수팀이 금호강 다리 밑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CCTV 분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2001년 대구에는 주요 사거리에 몇 대의 카메라만 있었다. 경찰은 몇 주 동안 흐릿하고 저화질의 테이프를 검토했다. 그들은 오전 10시 25분경 소연과 비슷한 체형과 옷차림의 여성이 미용실 방향으로 혼자 보도를 걷고 있는 영상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영상이었다. 그 후 그녀의 모습을 담은 다른 카메라는 없었다. 재정수사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소연의 은행 계좌에서는 그녀가 실종된 날 이후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그녀의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쇼핑을 하거나 돈이 필요한 곳에 가지 않은 것 같았다. 수많은 단서가 나타났다가 금세 기각되면서 수사팀의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소연이 실종된 지 며칠 후 한 택시기사가 소연과 닮은 젊은 여성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줬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 여성은 다른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한 시민이 공원에 버려진 베이지색 코트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지만 그것은 소연의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3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다. 첫째,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 결혼에 대한 압박감이나 지훈과의 해결할 수 없는 갈등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약점이 많았다. 왜 돈서리 옷도 없이 떠났을까? 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둘째,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 외진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차에 치인 후 운전자가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설, 그녀가 살인사건의 피해자이다. 낯선 사람에게 납치되었거나 범인이 아는 사람일 수 있다. 이때 수사 절차에 따라 모든 관심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약혼자 박지훈에게 쏠렸다. 그가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그것은 증인이 없는 알리바이였다.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최 경감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다. 왜 그는 정오가 되어서야 걱정하기 시작했을까? 왜 그는 처음부터 미용실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훈을 소연의 실종과 연결할 물리적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경찰에 여러 번 신문을 받았고 언론의 감시를 받았으며 여론의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신혼집은 차가운 현장이 되었다. 지우는 급격히 체중이 줄고 초췌해졌으며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지만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 떠있는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사건은 점차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종된 신부 이야기는 다른 시사 뉴스에 밀려 점차 잊혀갔다. 하지만 소연의 가족과 최경감에게 그것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다. 5년이 흘렀다. 대구의 삶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박지훈은 옛 아파트에서 이사했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다. 그는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는 여전히 독신으로 살았다. 소연의 가족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매년 그녀가 실종된 날, 그들은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사진이 담긴 새 전단지를 붙였다. 사건은 경찰서에서 미제 사건이 되어 서류 캐비닛에 잠들어 있었다. 최경감은 은퇴했다. 2006년 7월에 어느 오후 박지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 창고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중에는 그와 소연이 아파트로 이사 올 때 함께 샀던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었다. 그는 팔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생각이었다. 오래된 파일들을 훑어보던 중 그는 우연히 우리의 추억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안에는 두 사람의 옛 사진과 소연이 좋아했던 노래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미완의 약속 다띠오씨라는 이름의 이상한 텍스트 파일을 보았다. 파일 생성 날짜는 2001년 2월 1일 소연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이었다. 호기심에 지우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그는 숨이 멎었다. 그것은 연애편지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아니었다. 그것은 일기 형식으로 쓰였지만 소연의 것이 아닌 상세한 기록이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이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방법에 대한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계획이었다. 파일은 집을 나설 합리적인 이유 만들기 당시에는 거의 없었지만 CCTV 피하는 버퓨대폰 무력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유기 조직을 분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필요한 온도 그리고 시신 유기에 적합한 대구 주변의 외진 장소들을 나열했다. 파일의 언어는 기술 설명서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감정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마치 서둘러 쓴 것처럼 마침표 없는 짧은 문단이 있었다. 결혼식 전에 끝내야 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더 이상 짐도 없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자유가 아주 가까이 있어. 지훈은 가슴이 체매붓게 라래를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누가 이걸 썼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그의 컴퓨터에 있었을까? 그는 즉시 컴퓨터를 경찰서로 가져갔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김소연 사건은 끔찍한 전환점과 함께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다. 미완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증거 파일을 가지고 이제는 더 젊은 얼굴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경찰청의 컴퓨터 전문가는 하드 드라이브를 심층 분석했다. 그들은 파일이 2001년 2월 1일 저녁 바로 이 컴퓨터에서 생성되고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외부 소스에서 복사된 흔적은 없었다. 이는 이 계획을 작성한 사람이 박지훈이거나 김소연 또는 그들의 컴퓨터를 사용한 제3자라는 것을 의미했다. 소연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떠났다는 가설이 검토되었지만 곧 기각되었다. 파일의 내용은 그녀처럼 온화한 회계 직원의 성격과 지식에 맞지 않게 너무 잔인하고 기술적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떠나고 싶었다면 왜 그렇게 상세한 살인 계획을 세워야 했을까? 모든 의심은 다시 한번 박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즉시 소환되었다. 새로운 증거 앞에서 지훈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파일을 본 적도 없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맹세했다. 그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누군가 집에 침입하여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나 무단 접근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파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초빙되었다. 그들은 작성자가 지능이 높고 강박적인 성향이 있으며 꼼꼼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기는 파일 끝에 쓰인 것처럼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그것을 자유를 방해하는 짐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 프로필은 무섭게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지능적인 증권 거래인 박지훈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경찰은 이전에 놓쳤을지도 모르는 균열을 찾기 위해 부부의 관계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친구 동료들을 다시 면담했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지훈의 전 동료 한 명은 결혼식 무렵 지훈이 소연에게 숨긴 주식 투자에서 상당한 금액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친구들과 심지어 비공식적인 출처에서도 돈을 빌렸다. 이전에 사소하다고 여겨졌던 그들의 재정적 갈등은 이제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지우는 결혼과 다가오는 가족의 책임이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라고 느꼈을 수 있다. 소연의 친한 친구 한 명도 소연이 지훈의 성격에 대해 걱정했다고 털어놓았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는 차갑고 멀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컴퓨터 파일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지훈이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시신도 범죄 현장도 목격자도 없었다. 지훈은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이며 약혼녀를 잃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수사는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더 어둡고 무서워졌다. 미스터리는 더 이상 소연은 어디로 갔을까? 아니라 박지훈이 미리 작성된 계획에 따라 약혼녀를 살해하고 5년 동안 완벽하게 범죄를 은폐했을까로 바뀌었다. 새로운 전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이론들은 더욱 명확하고 대립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경찰의 공식적인 이론은 공개적으로 기소할 수는 없었지만 박지훈을 범인으로 보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그들은 빚의 압박과 결혼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훈이 소연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다. 미완의 약속 파일이 바로 그 계획의 초안이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월 2일 아침 소연이 외출하겠다고 말한 후지훈은 아파트에서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그녀가 집을 나섰다고 거짓말했다. 그 후 그는 파일에 적힌 대로아마도 외진 장소 어딘가에서 그녀의 시신을 유기했다. 그가 슬퍼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척한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파일, 잠재적인 재정적 동기 그리고 증인 없는 알리바이를 가진 채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물리적 증거의 부재였다.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올, 소연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왜 5년 동안이나 컴퓨터에 파일을 부주의하게 남겨두었을까? 소연의 가족은 초기 충격 이후 분열되었다. 그녀의 연로한 부모님은 그들이 아끼던 예비 사위가 냉혈한 악마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딸이 낯선 사람에게 납치되었고 지훈도 피해자라는 다른 이론을 믿었다. 한편 소연의 두 언니는 지훈의 빚과 갈등에 대해 듣고 나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생이 지훈의 어떤 비밀을 발견했고 입을 막기 위해 그에게 살해당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고 지훈에 대한 심층 수사를 경찰에 계속 압박했다. 여론과 언론의 경우 악마의 파일 이야기는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훈이 범인이라고 믿었다. 그의 카페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매일 협박을 받았다. 그의 삶은 다시 한번 파괴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더 복잡한 제3의 이론, 즉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들은 지훈의 숨겨진 적이나 소연의 병적인 스토커인 제3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 인물이 어떻게든 그들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지훈에게 의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 파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왜 파일이 그렇게 어리석게 남겨졌는지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 제3자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경찰은 이론들을 시험했다. 그들은 파일에 묘사된 장소들을 지표 투과레이더와 같은 더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다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잠재적인 적을 찾기 위해 지훈의 모든 관계를 다시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사건은 다시 한번 가설에 싱그리고 김소연의 시신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부재라는 뒤엉킨 실타래 속에 갇혔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김소연 사건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고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과 온라인 포럼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법의학 기술은 점점 발전했다. 실종 후 거의 15년이 지난 2015년 대구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하드드라이브 구조를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 이번에 그들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발견 즉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들은 미안의 약속 파일의 여러 삭제된 버전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는 작성자가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2001년 1월 말 컴퓨터의 웹 브라우징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사용자는 빠른 분해 화학 물질 현장 흔적 지우는 법시신 없는 실종 사건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 이 모든 검색은 소연처럼 일찍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거의 확실히 잠들어 있었을 시간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박지훈이 이러한 검색을 하고 계획을 작성한 사람이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소연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날들 동안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그림을 점점 더 명확하게 그려주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당시 40대가 된 박지훈을 다시 한번 소환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진술을 고수했다. 그는 자신도 자주 밤늦게까지 일하며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사건은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아마추어 탐정 그룹을 포함한 네티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수많은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일부는 협박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허점을 찾기 위해 지훈의 카페를 찾아가 관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은 과거의 유령을 짊어진 채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계속 살았다. 현재 김소연이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대중에게 그녀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환한 미소를 지닌 26세에 영원히 멈춰있다. 소연의 부모님은 딸을 잃은 슬픔과 결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안고 모두 돌아가셨다. 그녀의 두 언니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짐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아파트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 그것은 평범한 아파트 건물의 평범한 아파트일 뿐. 과거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박지훈은 여전히 대구에 살고 있다. 그는 카페를 닫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무죄이다. 김소연 사건 파일은 여전히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음 혐의제 사건이지만 결코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다. 낡은 컴퓨터를 포함한 증거들은 미래의 기술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밝혀낼 날을 기다리며 경찰서에 봉인되어 보관되어 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가정폭력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압박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어두운 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완벽한 범죄 즉 시신 없는 범죄에 직면했을 때 수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법의학 및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강의에서 전형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한다. 그들은 만약 지훈이 정말 범인이라면 그는 비범한 연기력을 가진 냉혈한 사이코패스라고 분석한다. 반대로 만약 그가 무죄라면 그는 인생의 사랑을 잃고 남은 평생을 사회 전체의 의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가장 불행한 남자 중 한 명이다. 요약하자면 김소연의 이야기는 현대판 동화처럼 시작하여 결말 없는 공포 영화처럼 끝났다. 우리는 2001년 2월 2일 아침 그녀가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우리는 그녀의 약혼자 컴퓨터에 끔찍한 살인 계획을 묘사한 파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은 누가 그 파일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문을 나선 후 운명의 순간에 소연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이다. 그녀는 악어의 눈물로 가려진 잔혹한 계획의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무고한 남자를 의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잔인할 정도로 우연한 일치의 희생자였을까?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삶의 취약성과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 대한 냉정한 상기이다. 그것은 때때로 진실이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정의가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연의 언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범인을 찾아 처벌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눈을 감기 전에 뼈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 동생을 찾아서 제대로 된 무덤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아이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요. 그녀의 말은 실종된 가족을 둔 모든 가족의 마음속 외침이며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이다. 김소연의 이야기는 단지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일상생활에 가려질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상기이다. 만약 김소연 사건과 관련하여 아주 작은 정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너머 어딘가에서 진실은 여전히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적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억을 기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